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 부동산 앱 서비스인 리치고를 서비스하고 있는 데이터노즈의 김규현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전문적으로 해서 이제 각종 방송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강연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금융시장 상황들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급속도로 지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가을, 늦어도 내년 초 중반서부터는 본격적인 대세 하락장이 시작이 될 거고 이미 이제 수도권에서는 인천 같은 경우는 이미 대세 하락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제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떨어질 요인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시장이 풀린 유동성 같은 경우가 이제 돈이 오히려 갈 데가 없다. 오히려 주식 시장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 자금들을 은행에 그냥 넣어놓기보다는 실물 자산으로 넣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대표적인 실물 자산이 바로 부동산이라는 것이고요. 서초, 강남, 용산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도 실거래가가 떴다 하면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서초, 강남부터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다가 추후에 지금 마포구라든지 성동구라든지 다시 또 퍼져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이나 서초나 이런 또 이슈가 있는 용산 이런 지역들은 일부 지역에서 신고가가 나오고는 있지만 실제로 매물을 보게 되면 팔려고 하는 매물은 이 지역들에서도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거래량은 매우 작아요. 그래서 아주 드문드문 일어나는 이런 소수의 신고가, 그것도 아주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는 걸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도 더 상승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같은 어떤 굉장히 시급한 이런 경제 상황에서 좀 유용할 수 있지 않아 생각합니다. 지금 부동산에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사람들인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출 금리들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예금 금리, 적금 금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 자체가 뭐 내가 대출을 땡겨가지고 뭔가 영끌 투자를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현금을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인 거죠. 그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딱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은행에 넣어놨었더니 돈이 안 되네. 그리고 두 번째, 인플레이션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은행에다 그냥 넣어놓기만 하면 오히려 나의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이 화폐 가치를 보존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실물 자산인 부동산이 온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서초 강남에 움직이는 게 진짜 자산가들이 움직이는 방향성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상급지들이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좀 더 퍼져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의견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소장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년 역시도 크게 달라질 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었던 요인들 중에서 달라질 게 없고요. 무엇보다 이제 공급량 같은 경우도 2024년도까지 계속적으로 공급량이 줄고 있거든요. 공급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간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딱히 이제 내년 상반기, 하반기라 한다 하더라도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될 변수는 뭐냐? 바로 환율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1,300원 이상으로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내년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폭락이 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되고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는 완만한 조정 그리고 대세 하락장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금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강조를 해주셨었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화폐 가치가 떨어진단 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즉 돈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이제 실물 자산으로 옮겨가려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시는 건가요?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물 자산이 너무나도 과도하게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이전에 코로나랑 임대차 3법 때문에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급등을 해서 너무 비싸도 너무 싸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 데이터를 보게 되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2020년 중순과 21년 한 중순 사이에 상업용 부동산, 아파트 할 거 없이 엄청난 거래량 폭등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역사상 가장 큰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과연 누가 팔았을까요? 누가?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있는 매수 주체가 거의 없다. 집값이 높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포기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니라는 거죠. 길거리 가서 뭐 잘 수는 없잖아요. 전세든 월세든 얻어야 되는데 그럼 전월세 시장이 안정이 되느냐라는 근본적인 부분들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전월세를 찾게 되는 거죠. 집을 매수하기보다는 전월세로 가게 되는데 이게 또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전세 가격이 또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이런 상황들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거는 동의를 하지만 근데 오히려 이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상황 특히 이런 우크라이나발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건자재라든지 다 올라갈 거란 생각을 못 했었잖아요. 소장님이 말씀하신 이제 매매 시장이 안 좋아지면 사람들의 수요가 전월세로 몰릴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는 저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주택 구매력 지수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는 집값, 두 번째는 사람들의 소득, 세 번째는 대출 금리입니다. 대출을 끌어다가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인데요. 가장 최신 데이터가 21년 12월 달 데이터예요. 근데 그 당시의 데이터로 봐도 지난 19년 동안 역사상 가장 수치가 안 좋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집을 사기에는 사람들의 소득이나 금리 대비했을 때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 12월 이후에 지금 금리는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의 주택 구매력 지수는 역사상 최악 중에 최악일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안 그래도 고평가된 부동산 시장에 저는 치명타로 작용을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정권에서 가장 많이 올랐었을 때가 이제 노무현 전 참여정권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 당시 기준금리가 가장 낮았을 때가 3.25%였고요. 무려 노무현 전 참여정권 때 7차례나 올려서 가장 많이 높아졌을 때는 5%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면 그때 기준금리만 3.25, 5% 생각해보면 지금은 상상도 못할 수치이지만 그때도 사람들은 부동산을 샀던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가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금리를 가지고서 뭔가를 매수하려 했었을 때 그 이상의 리턴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움직인다. 즉 금리를 그 직접적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것이고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대로 움직일지 아니면 대표님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또 떨어지는 거 아니냐 표현을 빌리자면 마지막 불꽃 아니냐 이건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방과 서울의 양극화는 사실 암울한 이야기지만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또 최근에 6월 21일 6.21 부동산 대책에 나왔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상생임대주택입니다. 이게 약간 조금 혁신적이라면 혁신적인 내용 중 하나가 실거주를 안 해도 비과세 요건이 되거든요. 지방에 있는 집들을 처분하고 서울이 실거주 안 해도 계약갱신 청구권도 어차피 있겠다. 5% 이내로 한 번 더 연장을 해주게 되면 비과세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또 이거는 서울을 더 쏠리게 하는 현상들. 그래서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하고 이제 지방의 이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죠. 근데 지역마다 이제 이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다 다르고요. 또 고평가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소멸하고 있는 지방도 있어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인구도 늘고 일자리도 늘고 그런데 공급은 별로 없고 이런 굉장히 좋은 지역들이 지방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향후에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빠르면 1, 2년이나 늦어도 2, 3년 뒤에 온다라면 그때는 수도권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 쪽이 그리고 수도권 중에서도 좀 일자리와 이런 인구가 늘어나는 이런 지역들이 저는 훨씬 더 우세할 걸로 예상합니다.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 그 기회는 지방에 있을 거다라는 말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규제들이 약간 개선이 된다든가 그러면 이제 오히려 지방 쪽이 더 뛰어 올라갈, 오히려 어떻게 따지면 이제 저평가된 눌려져 있던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도 있고요. 저는 없습니다. 네. 양도세를 가지고 어떤 규제를 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좀 한계가 좀 많은 것 같고요. 양도세가 아니라 이제 취득세 중과를 통해서 어떤 다주택자로 진입하기와 이런 조건들을 좀 까다롭게 만들어 놓으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정부의 이런 대책들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미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주택자가 꼭 적폐인가라고 하면 또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초과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은 국민 정서에서는 조금 잡아야 된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 결과가 양극화였다라는 거를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수요에 대한 정책 자체는 이제 근본적인 원인 해결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물리적인 공급을 늘려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물리적인 공급을 늘리려고 하면 결과론적으로 상기 신도시와 같은 택지 공급부터 출발해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네, 저도 이제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특히나 서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파트들이 너무 이제 노후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동안 이제 재건축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규제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이 아파트의 노후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좀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모두가 또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제대로 된 좀 중장기 계획을 좀 펼쳐서 어떤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또 활성화 좀 해주시면 저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거의 대부분 다 동의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공급을 늘려야 된다, 뭐 말씀해주신 부분들 정말 옳은 내용들이죠. 저는 집을 사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뭐 어렵게 말할 게 아니라 저희 집안 같은 경우도 보유하고 있는 집을 안 팔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더 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명확한 지역들, 아무래도 하급지가 아니라 내가 상급지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내가 영끌을 해서 샀다, 그러게 되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비쌀 때는 사지 말아야 돼요. 최악의 투자는 뭐냐? 고점일 때 사는 거죠. 근데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고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샀다가는 20%, 30% 손실을 볼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네, 정말로 저는 제 주변의 소중한 분들한테는 제가 이미 작년부터 절대 사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했고요. 최소한 정말로 하고 싶으시면 최소한 한 1년만 참아보셔라. 1년만. 네, 1년만 참아보시고 그때 상황 가서 보고 그때 가서 결정하자. 2015년도부터 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한다라는 내용, 그리고 이제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역대급 공급 과잉이다, 떨어진다, 사야 된다, 이제 팔아야 된다, 그랬는데 지나고 보면 사실 또 올랐었던 거죠. 그때도 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근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강조하지만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 공급이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공급량도 뭐 적은 부분들, 그러고서 지금 각종 이제 건자재들 정비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일반 분양하려 했었을 때 올라가는 분양가부터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또 고려하고 우리가 무주택자 입장에서 보았었을 때 거주 안정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아가지고 지금 당장 떨어지느냐, 지금 사면 안 되는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고점을 알아맞추기가 힘듭니다. 정확한 저점도 알아맞추기 힘들어요. 하지만 뭘 할 수 있냐? 최소한 지금이 어깨 위인지 무릎 밑인지는 알 수 있어요. 투자의 격언이 있죠. 무릎 밑에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팔아라. 그런데 지금은 어깨도 아니에요. 데이터로 봤을 때 지난 전고점이 이 정도였다면 지금의 고점 훨씬 더 높단 말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이제 냉정하게 얘기해 보면 폭락하는 거를 정부는 원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낮추려고 한다 하더라도 서서히 이제 천천히 이제 안정화되는 쪽을 원하는 건데, 그러면 사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싶으면 분명 또 부양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규제가 풀리면서 하급지가 뜰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나는 안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지 말아야 된다. 우리 이런 얘기들도 있죠. 어깨인 줄 알고서 안 샀더니 목이 기름이었어. 목이 계속 늘어나.
왜냐하면 그 말이 나왔던 이유 중 하나가 사실 고평가라는 거는 다들 인지해요. 저도 이렇게 많이 올라갈 줄 몰랐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올라가고 나서도 올라가게 되는 원인들이 나중에 보니까 나타난 거죠. 우리가 임대차 3법이라는 거를 2017년도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대세 하락장이 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딘가에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지역들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공부가 필요해서 선택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지 내가 무조건 지금은 아예 사면 안 돼 라는 건 또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아예 살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랑 임대차 3법이 없었으면 이제 이렇게까지 거품이 없었을 텐데 그 이유들 때문에 지금은 대한민국 역사상 어디도 살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서로의 이제 의견을 같이 이야기한다 한들 이제 아마 또 좁혀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표님의 의견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역시도 이제 소장님의 의견에 정반대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저도 뒤로 한 발 물러서겠습니다. 현재 이제 수도권 시장의 상황을 보게 되면 전세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제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아주 작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수급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더 이상 대출을 끌어다가 이 급등하는 이 이자 부담 때문에 더 이상 전세를 살기가 힘들다. 월세 시장의 상승세는 나타날 수 있지만 어떤 이전처럼 이런 급등이라든가 과도한 상승은 나타나기 힘들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들, 인천이나 대구 같은 이런 지역들은 전월세 가격도 이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6.21 부동산 대책 자체는 핵심을 비껴나가긴 했지만 효과는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5% 이내로 갔다가 한 번 더 임대를 주게 되면 실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적어도 임대인분들 입장에서는 당근은 될 수 있다. 하지만 근본 해결책, 즉 이런 전세 가격이 억눌려 있는 임대차 3법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는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6인 대책이 어느 정도 이 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 거다. 네, 그다음에 임대차 3법은 좀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폐지를 좀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죠. 저 역시도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합니다. 지금 전세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다가 이제 주 논제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네. 않으시는 거였어요? 네. 이제 이주비라든지 이주 촉진비 아니면 건축 실비들 기본형 건축비 반영하는 사항들 그리고 이제 택지비 산정 관련해서는 이제 투명성을 위하여 뭐 이제 위원회도 만들겠다라고 했었지만 사실 이 분양가 상한제의 핵심은 택지비거든요. 근데 이 택지비에 대한 개선안 뭔가 이제 투명성을 얘기하긴 했지만 결국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침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과연 주택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느냐? 절대로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합원들의 몫을 떼어다가 누군가한테 로또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적정한 그런 분양가를 시세와 근접하게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모두에게 저는 좋은 그런 정책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는 조속히 좀 폐지를 좀 하고 대신에 이제 다른 어떤 재건축, 재개발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저 역시도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을 왜곡시켰던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분들은 조속히 폐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전세가 좋고요. 근데 전세가 좋은데 근데 이 주거 비용 관련해서 내가 이제 투자를 하려 했었을 때 자금이 모자란 사람들 내가 이거를 월세로 돌린다 했었을 때 이걸로 투자해가지고 그 월세에 대한 지출보다도 내가 레버리지를 더 높일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월세로 가는 건 거고요.
근데 나는 투자에 대한 자신이 없어.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전세를 살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입주 물량이 많은 이제 인천과 대표적인 인천과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전세 가격도 동반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들 중에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가까운 지역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보다 50% 미만으로 이 전세가 세팅이 되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 보증보험은 필수로 좀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은 이제 상당한 위기가 오고 있고 늦어도 한 2, 3년 안에는 상당히 또 좋은 기회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또 한번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보증금을 좀 낮춰서 뭐 반전세나 월세로 사시면서 이런 현금 이런 자산을 가지고 또 미래를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은 개개인의 상황이나 지역적인 거에 따라서 너무 좀 세세한 부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큰 틀은 요 정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세 가격대들이 하방하기 때문에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전세보다는 아무래도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하여 월세로 간다든가 전세로 있다 하더라도 전세 보증 보험 제도를 잘 활용하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네, 저도 이제 소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기회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전한 선택은 전세고요. 거기에 내가 뭔가 투자를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익까지 생각을 한 그런 기회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다는 월세로 가는 전략에 대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공감을 합니다. 네. 사실 이제 더 멀어질 줄 알았었는데 생각보다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자 바라보는 시각과 근거에 따라서 예측을 하는 것인데,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대표님도 뭐 이제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저 역시도 이게 100%다라는 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장이 어렵고 해석하기 약간 좀 난해한 시장이라고는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똑같은 이 주제를 가지고서 대표님의 입장과 제 입장, 저 역시도 이게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저 역시도 사실 이 거리보다 훨씬 더 멀리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우리 김재경 소장님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전반적으로 가지신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훌륭하시고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개인적으로 감탄을 좀 했었고요. 저는 이제 보수적인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 또 우리 소장님께서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우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L 인근 해상에서 거업지도 공무원이 이실종됐습니다. 북한 해역에서 실종자가 발견된 정황이 포착돼 수색했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한 2시경에 목포 서해업단으로부터 이제 형님 그 동생이 실종됐다. 그래서 현재 군과 해경, 그다음에 모마호가 수색 중이다. 가실 겁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인천에서 여객선을 타고 바로 사고 현장을 갔죠. 죽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도 배를 탔고 동생도 배를 탔고 어딘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으로 이제 간 거죠. 당직 근무를 하다가 브릿지에 잠깐 내려갔었고 당직 끝나고 자는 줄 알았고 밥 먹을 때 안 나와서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가 꺼져 있고 그래서 바로 선내 수색을 했고 바로 해경과 본부에 실종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해경과 이제 군의 어떤 그 구조 시스템 매뉴얼대로 이제 수색을 했고요. 그 사람들 믿었었죠. 정상적인 우리나라 NLL이었지만 지네들 주장한 게 훨씬 더 남쪽이에요. 자기네들 땅에 들어왔다고 총으로 쏴버리겠다고 막 그렇게 경고방송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이함대에서 대응방송을 한 거예요. 분명히 전환방송이 가능했던 이게 명확하게 드러났고 북한에다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이제 본 거죠. 한 3시 반 정도 되니까 동생이 북한에 체포됐다. 어차피 체포됐으니까 이제 신원이 이제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저도 이제 그 배에서 내려온 거죠. 저는 죽었다는 생각 안 했어요.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북한에 체포됐다고 하니까 난 당연히 응당벌이를 정부가 물밑으로 북한하고 접촉을 해서 밑으로 내려받을 줄 알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런 짓을 안 한 거예요. 구조 방송도 안 했고 이런 것도 전혀 안 한 거죠. 유엔사를 통하든지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송환 요청을 바로 했었어요.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북한에서 바로 송환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정작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체포됐는데 구조나 송환 요청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 북한이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아니 규탄한다라고 땡 하면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시신을 수습해서 우리한테 인도해줘라라고 하면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럼 그걸로 땡인 거예요. 규탄한다라고 땡인 거예요. 그런 얘기조차가 없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죽을 줄 몰랐다라고 얘기됐지 않습니까? 북한군이 그럴 줄 몰랐다고만 해명하던 군은 뒤늦게 경계 강화 지침을 내렸습니다. 공개했던 방수복 있지 않습니까? 그 방수복도 그대로 있어요. 오남 이녀입니다. 제가 마시고 맏형이고 죽은 동생이 넷째거든요. 동생도 원양의선 선장 출신이에요. 원양선사 항해사로 5년. 거기서 이제 해군 특례 저는 2기 출신입니다. 해군 출신이고 또 진해 교육사에서 정규 교육도 받았고 그다음에 원양선사에 5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잘 알 수밖에 없죠. 이제 우리는 골든타임의 존재를 알지 않습니까? 최장 36시간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존 방법을 배우니까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사고 현장에 해수 온도가 약 한 21도에서 22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내가 미스테리인 것은 30시간 이상을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상부에 보고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에 관련된 시스템 작동이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죽고 대통령한테는 서면 보고를 했었고 죽고 나서 뭐라고 했냐? 설마 죽일 줄 몰랐다라고 하는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저는 골든타임에 짧게는 6시간, 생존에 6시간, 죽고 나서 시신 수습하는 약 48시간 동안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생존에 관련된 골든타임도 있지만 그 사후 처리에 관련해서도 그때 즉각적으로 했든지 아니면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대국민 담화나 성명을 통해서 북한한테 바로 하든지 골든타임 동안에 아무런 행위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반드시 진상규명을 통해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9시 한 47분에는 이제 총살했다고 했으니까 체포했을 때부터 끌고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이었었거든요. 이때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길고 이게 길었으면 뭐하고 짧았으면 뭐하고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김정은 동지는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만약에 그거라도 안 했으면 그때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여론이 들끓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죽였으면 시신이라도 보내줘야 되는데 시신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기에 남한의 어떤 그 분노를 잠재워야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는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을 도박으로 채무는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다는 월북한 걸로 판단된다고 월북을 하려 했던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월북의 프레임을 맞추기 위해서 뭐 개인 채무가 있다라는 거, 도박을 했다라는 거, 빚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부풀렸지 않습니까? 통장에 잔액이 67원밖에 없다고 또 발표를 한 거예요. 어떤 통장은 몇십만 원, 어떤 통장은 백몇십만 원씩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급여 자체가 그래도 8급 공무원인데 연봉이 그래도 한 5, 600원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놈의 돈이 없어요. 뭐 그 사람 이제 공무원들이야 한 달만 지나면 바로바로 따박따박 월급은 들어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북한을 평소에 동경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뭐 한다 전혀 그런 사실 없다라고 했죠. 어느새 캄캄해진 바다. 동생이 예전에 방송에 나갔었어요. 단속 장면들이 나 들고 막 그렇게 중국 그 불법 선박들이 막 그렇게 막 대항을 하는 거예요. 야 그거 보니까 위험하더라. 하지 말고 내 사업이나 좀 도와라. 했더니 형님 저는 한 5급까지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적성이 맞으니까 여기서 끝까지 갈랍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때는 설마 월북이라는 이런 것을 상상도 못했죠. 그냥 완전히 월북에 관련된 용어들이 그냥 온 도배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A씨의 월북 의사를 확인했다는 게 우리 군의 설명입니다. 또 바로 또 국감이 또 진행되지 않습니까? 단어는 없었지만 정황이 있었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었다는 겁니까? 단어는 있었습니다. 있었다.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었다. 분하고 무섭기도 했고 또 겁도 났었고 어안이 벙벙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멘붕의 상태였죠. 정말. 재수 씨나 우리 가족들은 겁나서 입도 뻥긋 못하고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무지막지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월북이라는 단어가 감히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야 너네 뭐 동생 너네 뭐 오빠 형 뭐 월북했다며라고 손가락질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 뭐 한동안 그래서 그런 그 고통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때 당시 조카가 이제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잘해서 육사를 가려고 했었는데 이 월북의 딱지가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육사를 갈 수는 없죠. 꿈을 포기해버린 거죠. 공무원의 아들이 아빠의 명예를 돌려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손편지를 썼습니다. 진실규명이죠. 월북이 아니니까 정당한 대우와 진실규명을 좀 해달라. 그렇게 요청한 거죠. 약속했죠. 말로만. 정부는 그 어떤 대답도 없었습니다. 대답하려고 하지도 않았었고. 해상경계 작전 실패의 그 책임을 동생한테 뒤집어 씌운 거죠. 왜냐하면 이미 뭐 북한에 해역에 들어갔으니까 일단 경계 작전 실패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고 또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사건이 커졌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일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것을 뭐 은폐하기 위해서 월북의 프레임이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월북자는 곧 간첩 아니겠습니까? 간첩은 우리나라에서 말 그대로 역적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뭐 공론화하기는 뭐 가장 이슈가 되겠죠.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고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업지조선 수사, 조류 분석 등을 종합해서 판단했다고. 현미 갑판에 남겨진 슬리퍼는 실종자의 것으로 DNA 조사를 했어요, 해경에서.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DNA가 나온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선박의 항해사는 아무나 그 신발을 타치하거나 건들 수 없습니다. DNA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월북을 하려면 그때 당시에 해상의 수온이 21도에서 22도밖에 안 되거든요. 물에 빠져서 2시간 내지 3시간이 지나면 저체온증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북을 하려면 이 방수복을 반드시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어야 되는데 이 방수복이 그대로 있고 옷 자체도 아주 얇은 옷을 입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종이라고 보는 겁니다. 당시 이제 그 동생은 항해사로서 고속단정 팀장이거든요. 이제 당직 중 그 팀장으로서 단정을 점검했거나 아니면 흡연을 위해서 그 단정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져서 실족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4m 높이에서 그냥 떨어져 버리면 쑥 들어가 버리거든요. 푹 들어가고 벌써 이미 저 뒤에 선미 프로펠러 이후까지 밀려버리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배. 본선하고 이탈되고 올라가도 못 타요, 조류 때문에. 없어진 게 작업화, 그다음에 전자담배, 핸드폰. 였습니다. 월북을 하려고 했었으면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 주변 정리를 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었어요. 전자담배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라이프 자켓은 해상에서 활동하거나 선박에서 활동을 했을 때 법적으로 반드시 착용해야 될 법정 비품이에요. 부유물 같은 경우도 인위적으로 갔다면 충분히 다른 그 선원들한테 노출됐을 거예요. 그걸 옮기는 과정에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충 만들어갖고는 이게 움직여서 부유물로서 용도가 안 맞거든요. 그 단단히 결박하고 묶으려면 분명히 선원들이 봤을 거란 말이야. 시그널 칼라라 해가지고 멀리서도 잘 띄어요. 동생이 항해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그널 칼라를 절대 쓰면 안 되죠. 월북하려고 했으면 금방 다 눈에 다 띄는데 이게 진실은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거짓된 걸로 믿으라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죽였어, 이렇게 했어 하면 월북자 간첩으로 낙인 찍히는 거예요. 그걸 직접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당시 해경은 이 공무원이 도박 빚 때문에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인권위가 인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에 결정문이 나왔어요. 그 결정문에 의하면 심각한 인권 침해 부분이 있다. 초동 수사 자료를 봐야만이 월북에 관련된 근거와 명확한 상황 전개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거죠. 그 사고 선박의 승조원 진술, 그다음에 해경의 초동 수사 자료, 국가안보실의 그 타임테이블 안에 상부의 보고, 하부의 지시, 대통령의 인지, 대통령의 조치 이런 것들이죠. 국가의 컨트롤 타워 작동이거든요. 국방부, 안보실, 국정원, 해경 이 시스템이 다 망라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 시스템이 작동 안 됐다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되니까. 그다음에 월북 의사표현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육성이 있느냐 없느냐. 육성이 있으면 달라는 거고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북한에서는 남한의 국가 공무원이 북한에 넘어왔단 말이에요. 단 한 번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먹었지. 분명히 재판 1심 때 재판장께서 이 정보는 2급 군사 기밀로서 공개가 가능하다. 왜? 과거의 판례가 있어서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한 달 있다가 국방부에서 절대 공개 불가 해버린 거예요.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항소했습니다. 항소해버렸습니다. 항소 이유가 뭐냐? 이유가 참 가지가지였어요. 군사기밀 국가안보.
남북 한평화 프로세스가 깨질 수 있다. 주변국에 외교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나중에는 재임 7개월을 남겨놓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 예정이라서 공개 불가라고 해버린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기록물로 지정해서 잠가버리겠다는 거예요. 유족 측이 제기한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 공개 불가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 뭔가 숨기고 있구나. 두 번째는 완전히 무시하고 조롱하고 힘없는 국민을 조롱하는 그런 작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기를 마무리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저녁 6시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대통령의 편지, 상소문 다 깡그리 무시됐지 않습니까? 조카의 편지에도 다 무시됐고 퇴임하는 날 2가지 일을 하고 왔어요. 나는 그마저도 다 잘라버린 그 A4 용지 1장짜리마저도 대통령 기록물로 가져갔고 그다음에 1시간 있다가 내가 2년 전에 요청했던 대통령한테 보냈던 상소문 퇴임 날 11시 한 30분경 해당 사항 없음 하고 가버렸고 답변도 5월 17일로 넘겨놨어요. 그러면 자기들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정부잖아요. 그렇게 하고 가버린 거예요. 완전히 조롱하듯이 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저도 고발할 거예요. 저는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제 열어라.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로 많은 혼선을 일으키고 깊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유가족 분들께 애도와 위로를 표합니다. 제 아버지 성함은 대자 중자 이대중입니다. 세상에 대고 떳떳하게 아버지 이름을 밝히고 월북자가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안보실의 조율 아래 이 사건을 월북 조작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 의도적, 조직적으로 사실을 호도했다고 이른바 해경왕으로 불렸다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월북 조작 의혹에 누가 얼마만큼 개입됐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저는 말을 만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동생의 직접적인 육성과 증언이 있었으면 뭐 거기서 체포되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아예 그런 것 자체가 없었다니까. 신문 과정도 없었고 아이러니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김정은의 전등문 자체는 인정을 하면서 침입자여서 사살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증거는 우리끼리 들었어. 그냥 믿어. 그냥 확실해 라고 하지 않습니까? 7시간 통신에 해당하는 방대한 내용인데 이 첩보가 그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딱 한 문장에 한 번 등장하고 그 전후에 전혀 월북 관련한 내용이 없다. 나 대한민국 해수부 공무원인데 실수로 떨어져갖고 표류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들어왔다. 나 남한으로 보내줘. 라고 하니까 그냥 끌고 가버린 거예요. 이게 불물 상태에서 줄하나 로프 던져가지고 그냥 끌고 간 거예요. 그 육지로 이제 끌고 가야 신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끌고 간 거죠. 끌고 가다 죽어버린 거예요. 동생을 배로 끌고 갔던 장면이 있다. 대략 몇 마일 정도 끌고 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4에서 5마일 정도를 말을 하더라고요. 8에서 10km 정도 돼요. 육상 거리로 따진다면. 그러면 사람을 30시간 물에 있는 사람을 1km만 끌고 가도 죽어요. 그냥. 북한의 함정으로 끌고 간 거예요. 함정은요 일반 선박하고 달라서요. 이 와류가 더 생겨요. 그 와류에 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무자비하게 끌고 가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30시간의 해상표류여가지고 말 그대로 기진맥진 반죽음 상태에 있는 사람을 그 북한 함정으로 그냥 끌고 가버려. 견시도 안 하고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만약에 월북이나 북한에다가 나 당신네들 나라 북한에 나 기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건져 올려서 정중하게 끌고 데리고 갔겠죠.
북한도 상부에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남한의 공무원을 체포했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증거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보고를 하겠습니까? 거짓 보고를 할 수 있겠죠. 지네들이 이렇게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문책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상부한테 이 자식이 넘어왔는데 좀 도망가서 그냥 총으로 쏴 죽여버렸다라고 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거짓으로 이제 자기 책임 회피와 저끼리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관련된 이 CIA 첩보라는 것을 내가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골든타임 6시간 중에 상당 부분이 북한과 대한민국의 군의 그 라인들, 정보 라인과 지휘 라인들이 자기네들의 면피를 하는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게 동생의 골든타임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골드타임이었던 거예요. 골드타임. 왜? 살아야 되니까. 피해자도 국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국가가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책임 있는 국가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가도 저는 그런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고 국민의 생명부터 지켜내야 되는 게 의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으로서. 밝혀진다고 봐야죠. 반드시 발본색원에서 단죄해야 되고 또 국가의 시스템을 저는 정상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래를 치를 수가 없죠. 진실 규명이 이제 시작이 되면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한 거죠. 만약에 치러진다면 9월 22일 날 치를 생각입니다. 사망일 9월 22일이니까 9월 22일 날 치러야죠.